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주택 안,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국과 막 담근 겉절이, 그리고 노릇하게 부친 계란말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고소한 국물 향과 김치의 아삭한 냄새가 공기 속에 퍼져 있었습니다. 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다. 아침 공기도 시원하고. 이런 날은 산책하기 딱이야. 남성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한 숟가락 떠넣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형, 나 잠깐 배가 좀 산책 좀 하고 올게. 형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아침에 걷는 게 몸에도 좋지. 그는 문을 열고 나가며 금방 올게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형은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곧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형이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사건의 키워드는 19년 만의 외출입니다. 2015년 4월 21일 아침, 전주교도소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소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상의 식당으로 모였고, 식사 후에는 각자의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작업장에서는 나무 가공 소리, 기계음, 간간이 오가는 대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전 8시 30분, 교도소 행정실에 긴박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홍승만이 복귀를 안 했습니다. 홍승만, 당시 47세. 그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째 복역 중이던 무기수였습니다. 하지만 수용 생활 내내 규율 위반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주어진 노동에도 성실히 임했습니다. 교도소 교육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해 자격증만 8개를 취득했고 방송통신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모범수였습니다. 그런 태도 덕분에 그는 귀유라는 제도를 통해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귀유란 모범수에게 주어지는 짧은 외출로 사회 적응 훈련과 가족 만남을 위해 시행됩니다. 물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되죠. 홍승만의 귀유 기간은 무려 4박 5일. 교도 간의 동행도 없었고 하루 한 번 전화로만 위치를 보고하면 되는 비교적 자유로운 조건이었습니다. 귀유 기간 동안 그는 형과 어머니를 만나고 지인들과 식사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1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이 변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에 이제는 정말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귀유 마지막 날 아침, 그는 형과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나간다며 집을 나섰고 그 길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이라도 한 듯 그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교도소는 즉시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발령했습니다. 대대적인 검문 검색이 시작되었지만 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홍승만의 과거는 잔혹했습니다. 1995년 11월 경기 안산의 한 주택에서 당시 40대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는 흉기로 그녀를 찔러 목숨을 앗은 뒤 집에 불을 질러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귀중품과 적금 통장을 훔쳐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끔찍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는 이미 강도살인 미수죄로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회에 대한 분노와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또다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 그가 복역 중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종교단체의 주선으로 시작된 펜팔 관계였고 67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며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편지 속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듯 했고 그녀 역시 그를 동정과 애정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귀후 기간 그는 그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만나서 혼인신고하자. 그녀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 미안해. 그녀는 그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결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청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화상면회를 통해 여러 번 결혼을 요구했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진심을 전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불안정한 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집착 뒤에 숨겨진 속내를 가석방에서 찾았습니다. 무기수라도 일정 기간 봉역하면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석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는 결혼을 통해 출소를 앞당기려 했던 것이죠. 그는 그녀를 이용해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그는 모든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는 절망감과 분노에 휩싸여 도주를 결심했습니다. 서울 청량리역에서 강원도행 열차를 타고 부산 종합버스터미널, 울산 시외버스터미널까지 CCTV에는 그가 전국을 종횡무진하며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4월 29일 경남 창녕군에서 한 70대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며칠 전 절 입구에서 만난 한 남성이 자신이 머물던 사찰에서 함께 지내다 등산을 간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모습에 의아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그 남성은 바로 홍승만이었습니다. 그는 도주 생활에 지쳐 마지막 안식처를 찾아 저를 찾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150명의 인력을 투입해 인근 야산을 수색했습니다. 수색대는 자풀과 억새 사이를 헤치며 발자국을 찾았고 작은 오솔길 끝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숲속 한가운데서 그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3장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족에게 남긴 말. 미안하다. 그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 고통받았을 가족들에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여자친구에게 남긴 말. 먼저 간다. 그는 그녀에게 버려졌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세상 사랑에 아등바등하지 말고 조용히 가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강도살인 전과자인 무기수에게, 그것도 교도관 없이 4박 5일 외출을 허락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유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교도관은 당시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홍승만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 무기수의 귀유 제도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귀유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무기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귀유 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승만은 왜 도주를 선택했을까요? 그는 진정으로 갱생하려 했을까요? 아니면 가석방을 위한 연기였을까요? 그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사건은 단순한 탈주 사건이 아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날 그 사건은 앞으로도 꼭 기억되어야 할 진실을 다루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